네, 수능 필수 영수 대성마이맥 영어 이영수 선생님의 3월 학평 해설 강의 이제 오답률 1위부터 어려운 것에서 쉬운 걸로 쭉 해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첫 번째 문제는 이번에 1위를 차지한 30번 어휘 문제였습니다. 빈칸 순서 삽입도 아니라 이 준킬러에 해당했던 어휘 유형이 어떻게 오답률 1위를 차지했는가, 단순히 틀렸네 하지 말고 어려웠던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들을 선생님과 함께 정확하게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 가장 쉽고 이해가 잘 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니 해도 정답이 2번이었던 게 굉장히 컸어요. 지난 5개년 6월 9월 수능 이 30번 정답 분포를 보면요, 1번이랑 2번인 적이 5년 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딱 2번에 나와버리니까 학생들이 이걸 자신있게 찍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거기다가 그래도 2번을 자신있게 찍으려면 뭔가 좀 답의 근거가 쉬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답을 자신있게 찍기에는 이 답의 근거가 상당히 고난도의 패러프레이징이 같은 말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그거를 딱 인식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또 나아가 이 문제는 여기 선생님 한번 따라서 표시해 보세요. Zoom in, yet, however 이런 시그널을 통해서 이 후반부로 갈수록 중후반부에 연속적으로 계속 전환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글이 도대체 무슨 내용을 말하고자 하는 건지, 이 어휘가 각각 적절한지를 파악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2번에서 깔끔하게 딱 찍고 넘어가면 제일 베스트인데 이걸 파악 못하고 밑으로 내려가는 순간 개미지옥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그 흐름 속에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계속 따지게 되면서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뭐 3, 4, 5 중에 하나 찍는데 답은 막 2번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30번을 뚫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지금부터 어떻게 글을 읽어야 하는지 그 가장 수능 영어를 잘 읽어내는 영수쌤의 시각으로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첫 문장. 첫 문장 뭐니 해도 이 부사절 every time 주어 동사를 잘 보셔야 돼요. every time 주어 동사는 주어가 동사 할 때마다라는 뜻입니다. 네가 개념화할 때마다, 분류할 때마다, 그리고 이름을 둘 때마다 뭔가에, 어떤 뭔가에 proper name, 놀랍게도 고유명사라는 뜻인데요. 이걸 누가 알아요? 좀 과했어. 이런 걸 냈다는 건. 고유명사가 아닌 뭔가에 이름을 둘 때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머리가 하얘지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잘 들으세요. 근데 여기서 숙련도가 높은 독자는 conceptualize, categorize, put a name on something that is not a proper name 이런 게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어차피 지금 나열이 되고 있으니까 이 중에서 가장 나한테 편하게 들어오는 거 하나만 머릿속에 꽂아가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열됐다는 건 다 비슷한 말이라는 거거든. 그럼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편한 건 뭐예요? conceptualize, categorize, put a name on something that is not a proper name 이런 거에서 가장 편한 건 아마 categorize일 거예요. 카테고리가 뭐예요? 분류잖아요. 그러니까 분류하다 정도예요. 나머지 다 비슷한 말일 거라 생각하고 퉁쳐야 됩니다. 그래서 너가 분류할 때마다 정도로 머릿속에 잡아내시고 계속 읽어나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다시, 여러 개가 나열되면 다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는 단어 하나를 대표 뜻으로 잡아서 밀고 나간다. 네가 분류를 할 때마다 너는 abstract, 자 여기 지금 주어 you 오른쪽에 동사 자리니까 abstract를 동사로 해석해야 돼요. 원래 abstract는 여러분들이 추상적인이라고 알고 있을 텐데 형용사로, 여기서는 동사니까 추상화하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부드럽게 유연하게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away from이라는 전치사를 통해서 부정을 딱 해줘야 돼요. 뭐로부터? 그것의 특수성으로부터 멀어져서, 특수성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건 더 이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네가 뭔가를 분류할 때면 너는 그것들의 특수성으로부터 멀어져서 추상화를 한다라는 겁니다. 추상화, 일반화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오케이 하면서 두 번째 문장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세세하게 특수성을 따지지 않고 분류를 한다는 거, 그냥 얘는 이런 거야 라면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뭉뚱그리는 추상화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picture, 상상해봐라. 자, 이제 예시가 나옵니다. picture, 그려봐,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예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데이지와 클로버 플라워스를 그려봐봐. in a lawn, 잔디밭에 있는. Those four ordinary nouns, 이 네 가지의 일반 명사는, 이 앞에 명사가 네 개가 있나 봐요. 데이지, 클로버, 플라워, lawn 이런 것들이죠. 자, 이 명사들은요, 자, 여기서 굉장히 주목해야 될 또 동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leave out. 무슨 뜻이에요? 바깥에 둔다. 그냥 둔다 아니에요. 바깥에 둔다라는 부정어입니다. 바깥에 둔다, 즉 빼다, 없애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바깥에 둔다는 없애다라는 뜻입니다. 자, 뭘 없애요? 그들의 차이를 없앱니다. 여기다가 부정. 여러분, daisy, clover, flower, lawn 이런 명사들은요, 그것들 안에 있는 다채로운 차이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로 퉁쳐서 얘는 그냥 데이지야. 데이지 하나하나로 다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얘들은 다 데이지야. 이렇게 묶어버리니까 차이를 없애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부정을 표시하는 순간 앞에서 우리가 부정을 표현한 특수성으로부터 멀어진다, 특수성을 없앤다, 차이를 없앤다와 같은 말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아, 같은 말이구나. 자, 여기 보세요. 다음 꽃. 꽃은 함께 분류한다고요. 함께 묶는다는 거죠. 하얗고 노란 유형을 베이지 꽃들과 다 함께 묶어요. 그리고 모든 다른 종류의 것들과 함께 다 묶어버립니다. To be found elsewhere. 다른 곳에 찾아질 수 있는. 그럼 여러분, 여기서 co-categorize 한다는 것도 결국 앞에 있는 뭐랑 같은 말? 차이를 다 없앤다. 그냥 다 하나로 묶어버린다. 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이런 언어, 명사라는 건 차이를 무시하고 다 하나로 묶어버리는 역할을 하는구나. 일반화시키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문장. 런도 그런 flower처럼 마찬가지로 명사이기 때문에 언어, 명사라서 일반화시킨다, 묶어버린다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여기 보니까 풀의 차이들 그리고 모든 풀이 아닌 식물들, 거기에 있는 풀이 아닌 식물들의 다양성을 인정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인정하면 그 다양한 차이들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 다양한 차이를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없앤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앞에 거랑 같은 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acknowledge가 아니라 acknowledge의 반대말 부정으로 무시한다, neglect나 ignore 이런 것이 여기에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선생님은 이 문제를 풀 때 여기 2번에서 바로 딱 체크가 되더라고요. 앞에 거랑 너무나 다른 방향을 얘기하고 있다. 다시 한번 선생님이 시각적으로 표시해 드릴게요. 분류를 한다는 건 그것들의 세세한 특수성으로 더 멀어져서 추상화하는 거야. 즉 차이를 없애는 거야. 다 그냥 함께 묶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뭐가 되는 거예요? 다양성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없앤다란 말이 돼야 되겠죠. 이것들이 지금 다 같은 말로서 패러프레이징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순간 2번에서 어색함을 딱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선생님이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쫙 패러프레이징 걸 써놨죠. 자, 그 다음 여기까지 해서 2번을 찍으면 제일 베스트고 이제 밑에 한번 읽어보면서 이 글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선생님이랑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여기서 아무런 연결도 없이 zoom in 이라는 명령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야, 확대해봐. 확대해봐. 깊게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개성과 독특함을 모든 곳에서 찾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지금 여기 앞에서는 차이가 이제 없다라고 했잖아요. 언어로 묶어버리는 순간 그것들의 세세한 차이를 보지 못한다고 했는데 확대를 하면, 줌인을 하면 뭘 찾을 수 있다? 개성과 독특함을 찾을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앞뒤 내용이 이렇게 전환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뭘 통해서? 줌인을 통해서 전환이 되는 거예요. however나 but 같은 게 아니라 굉장히 기가 막힌 전환이죠. 그러면서 계속합니다. 어떠한 두 개의 데이지도, 어떠한 두 개의 클로버도 정확하게 똑같지 않다라는 말은 결국 앞에 말 다 다르다랑 같은 말이 되는 것이죠. 알겠어요? 이렇게 이 문장은 앞에 있는 문장과 같은 말이 되면서 자, 미시적으로 들여다보자. 봐봐. 거시적으로 보면은 차이가 보이지 않지만 가까이 들어가면 그 데이지 하나하나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미시로 들어가면은 차이점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And yet, 그러나 다시 예를 통해서 전환되면서 그들은 present, 준다. 어디에? 자, 빠르게 슬쩍 바라보는 것에 줍니다. 뭘 줘요? 카펫을 준대요. 어떤 카펫? 패턴화된, 충분히 균질적으로 똑같은 형태로 패턴화된 카펫을 준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멀리서 보면, 휙 보면 다 똑같은 카펫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냥 이렇게 풀밭에 있는 꽃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세세함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다시 거시로 가면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For most practical purposes, 대부분의 실용적인 목적에게 있어서 그 차이들은 can be ignored, 무시될 수 있습니다. 차이가 무시된다,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다 uniformly, 하나의 형태로 보인다 라는 앞의 내용과 같은 말이죠. 즉, making a daisy chain,
데이지로 이렇게 꽃으로 이렇게 팔찌 같은 거 만드는 거, 체인 만드는 거, 그다음 썬베이딩, 일광욕하는 거 등등등. 이게 아마 실제로 이해가 안 됐을 텐데 무슨 말이냐면 데이지로 이렇게 팔찌 같은 거 만들거나 할 때 그 데이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용적으로 이런 데이지 체인 같은 거 만들 때. 그리고 일광욕 할 때 그냥 잔디에 눕는 거지 잔디에 있는 풀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잔디에 눕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또 however로 전환이 되고 있어요. Not so. 여기서 so는 I think so 할 때 그렇게란 뜻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즉 앞에는 지금 거시적으로 보면 다 똑같아 보이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대. 즉 다시 미시로 돌아가는 겁니다. 가까이 보면 그렇지 않아. 누구에게 있어서는 이 groundkeeper, 그라운드를 관리하는 사람들, 이 스포츠 스타디움의 그라운드 키퍼들에게는 그렇지 않대. 자, 거기에서 이 스포츠 스타디움은 어디냐면 구성하는 풀들과 그 풀들의 성장 단계가 정말로 중요한.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곳이냐면 풀들 하나하나의 구성 요소와 그 다음에 그것들의 성장 단계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즉 미시적으로 들어가서 풀 한 포기 한 포기를 잘 관리해야 되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하. 마지막으로 그리고 역시 and를 통해서 순접으로 연결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누구에게? 자, 무한한 정신에게, 무한한 정신적 존재에게, 자, 뭘 가지고 있는? 무한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자, 무한한 용량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각각의 풀잎의 칼날은 그 풀잎들 자신의 뚜렷한 삶의 역사를 가지고 need not be co-categorized, 함께 분류될 필요가 없습니다. 함께 분류될 필요가 없는 거야. 다른 모든 녀석들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무한한 용량을 가지고 있어. 기억 용량을 가진 무한한 정신의 사람에게는 이렇게 크게 분류할 필요가 없겠죠. 모든 게 다 그냥 각자 다른 애들이랑 같이 퉁쳐서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따로따로 저장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말이 되는 것이고 이 무한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말이 되는 거고 and를 통해서 순접으로도 연결이 잘 됩니다. 스타디움에서는 그 잔디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무한한 용량을 가진 무한한 정신의 사람에게는 각각의 풀의 칼날이 다른 풀의 칼날들과 함께 분류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함께 분류될 필요가 없다. 그냥 각각 다 미시적으로 따로따로 그 차이가 존중되어도 괜찮다라는 거죠. 각각은 여기 뒤에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could have its own name. 자기만의 이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뭐처럼? 너 스스로가 네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다 이영수, 박미경 이렇게 다 이름을 가지고 있죠. 다 기억되잖아요. 따로 분류되어서. 아니 분류가 아니라 따로 서로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다 기억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글의 구조 한번 정리를 해보면 글의 구조가 아주 그냥 전환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처음에 이 줌인 앞에까지는 선생님 보라색으로 지금 표시를 했는데 거시적으로 보면 차이점 무시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명사로 묶어버린다는 건 뭐 잔디 그러면 그냥 다 비슷한 잔디들 싹 묶어버리는 거죠. 그 안에 차이점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줌인 해봐. 그럼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그러면 미시적으로 보면 차이점이 인식된다. 저 개성과 유니크니스가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두 개의 데이지나 클로버도 같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다시 힐급 보면 그냥 다 똑같은 그냥 카펫에 불과하다. 차이점은 무시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렇지가 않아. 누구에게는? 경기장 관리인들에겐 그렇지 않다. 그들에게는 풀립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and를 통해서 무한한 기억 용량을 가진 무한한 개인에게는 역시 차이가 별로 중요하지 않죠. 다 개별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 외울 수가 있다는 말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30번이 왜 어려운지 알겠죠? 어휘 정답 2번. 자신있게 2번. 나오지도 않았던 2번을 찍으려면 이 전반부의 흐름, 패러프레이징을 딱 잡고 2번을 어색하다고 봐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어려웠다. 그리고 후반부는 정말 기가 막힌 연속 전환 구조를 통해서 흐름이 바뀌고 있는데 그 각각의 문장에서 이 흐름을 기준으로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게 쉽지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정답률 25%에 불과했습니다. 찍으면 20% 확률인데 25%. 정말 이번 3월 모의고사의 가장 하이라이트였던 문제였다. 그런데 뭐다? 패러프레이징 능력이 있으면, 동일성 판단력이 있으면 사실은 25%에 드는 굉장히 독해력이 좋은
친구들은 2번을 딱 읽는 순간 뭐야 앞에 내용과 완전 다른 말 하네 하면서 딱 찍고 시크하게 맞출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 우리 빈칸이나 순서 삽입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 동일성 판단력, 표현은 다르지만 결국은 같은 말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표현들끼리를 이렇게 영어로 정리하는 습관. 영어로 정리하는 습관. 선생님이 뭐 파운데이션부터 계속 그 얘기만 하거든요. 이렇게 영어로 정리하는 습관을 잘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away from, leave out, neglect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부정어로 보이면서 여러분들이 답을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네, 이렇게 첫 번째 오답률 1위 문항에 대한 해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3월 학평 오답률 2위에 랭크된 39번 삽입 문제를 해설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39번 삽입 문제는 표현도 너무 좋고 구조도 너무 좋고 매력적인 오답도 너무 좋아서 설명할 게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한 문장 한 문장 읽으면서도 해설하겠지만 이 문항을 마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만 했던 거, 반응해야 했던 것부터 먼저 한번 정리하고 핵심 포인트만 한 2, 3분대로 정리하고 다시 들어가서 설명을 할게요. 해석이 너무 안 됐던 친구들은 지금 앞부분 약간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 놓으시고 해설에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세요. 이 문제를 맞히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건 첫 번째, 이 5번 앞뒤 내용이 내용상 어색하다는 것을 파악해야 돼요. 앞뒤 내용의 연결이. 자, 뭐냐면 5번 앞뒤는 5번 앞에서 보세요. 지식이 원래 폐쇄적이었다가 이제 개방성을 향해서 바뀐다라고 얘기하고 나오고 있어요. 특히 또한 누굴 위해서? 외부인들을 향해서 다 개방되는 상황이 나와요. 외부인에게 개방됐다. 문을 활짝 열어준 겁니다. 니들도 해, 니들도 배워 이렇게. 근데 5번 뒤에 보면 다른 더 능동적 전략들이 필요된대요. 뭐 하기 위해서? 그러한 지식의 형태가 접근 가능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아니, 이미 개방을 해줬잖아요. 문을 열었잖아요. 근데 다른 더 능동적 전략이 필요된다? 왜요? 이미 열었는데? 그래서 이게 조금 연결이 어색한데? 라고 여러분들이 5번에서 그 균열을 좀 느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5에 박스를 한번 넣어보고 앞뒤 연결이 적절한지를 따져봐야만 했어요. 혹시 여기서 갭을 못 느꼈더라도 그렇다면 박스를 읽고 이제 박스를 기준으로 어디에 들어갈지를 파악하는 건 똑같아요. 자, 근데 이번에 박스에 none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역접 연결어로 딱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엘리베이션에서 파운데이션에서 늘 얘기했다시피 이 삽입 유형에서 박스 속에 역접 연결어가 있다. 뭐 nonetheless, but, however 이런 게 있으면 항상 뭘 따져봐야 된다고 했었죠? 우리 제자들? 뭘 따져봐야 돼요? 자,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게 나오는 순간 뭘 따져봐야 되냐면 방향성 전환을 따져봐야 한다라고 늘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 기출이 늘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방향성 전환이란 건 뭔데? 긍정과 부정의 내용 전환이 이 nonetheless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아름다운 점, 그리고 이 문제가 어려웠던 점은 뭐냐면 오케이, 그럼 이 앞에 플러스 올지 마이너스를 올지를 따지려면 이 nonetheless 기준으로 이 박스 내용이 해석이 돼야 되는데 이 박스 내용의 이 표현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자, 이거 해석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Do not lift the veil. Do not lift the veil. 자, veil이 뭐예요? 우리 정말 외래어로 뭐 베일에 쌓인 그녀, 장막이란 뜻이거든요. 장막. 가려진 거예요. 여기 볼게요. 장막을 들어올리지 않았다. 장막을 들어올린다는 건 장막을 걷어내는 겁니다. 이게 사실상의 부정어예요. 장막을 없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장막을 들어올리지 않았으니까 이중부정이 돼서 장막을 들어올리지 않았으면 뭐가 된 거예요? 여전히 장막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지식에 내가 접근하지 못하게 장막이 있는 거예요. 가림막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상황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겠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어떤 판단을 해야 돼요? nevertheless 기준으로 앞에는 뭐가 와야 된다? 플러스 와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5번에 보니까 5번에 집어넣으면 앞에 외부인들에게 열려있다란 플러스가 나오니까 아하! 이게 정답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확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다시 선생님이 늘 말하듯 박스 읽지 않고 본문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갭을 찾는다.
5번 앞뒤에서 내용 이상한데? 갭 찾고 박스 늘 얘기했던 것처럼 삽입유형에서 nonetheless 있으니까 방향성 전환. 이 문장이 장벽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마이너스를 얘기하니까 앞에는 플러스 와야 돼. 플러스 openness. 정답 5번.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됐나요? 하나 더. 그런데 여기 아주 여러분들이 힘들어했던 매력적 오답 4번 있죠. 그럼 4번은 왜 안 되느냐? 4번은 왜 안 돼? 자, 4가 박스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 4번 앞에는요. 여기 지문 보시면 이 지식 공동체가 비밀인 상태로 유지되어진다라고 했어요. 뭘 가지고? 엄격한 충성 테스트를 가지고 아무한테나 지식을 알려주지 않는 상황이 나옵니다. 아주 폐쇄적인 상황이 나오는 거죠. 폐쇄적인 상황. 마이너스라고 할게요. 자, 분명히 모든 게 비밀로 지켜진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4번에 박스를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해석한 대로 베일을 들어올리지 않는다. 베일이 그대로 있다. 베일이 그대로 있다는 것도 뭐예요? 비밀로 쌓여져 있다는 것이죠. 네버더레스를 통해서 같은 방향성, 사실상 같은 내용이 연결되고 있어요. 이것은 절대로 수능 영어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죠. 네버더레스는 방향이 전환돼야 돼요. 근데 앞뒤에 내용이 지금 똑같단 말이에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어떤 게 들어가야 되냐면 지금 이렇게 되려면 이 연결어가 nevertheless가 아니라 인과의 연결어가 들어가야 돼요. does not therefore 같은. 아니 비밀로 다 유지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베일이 그대로 쌓여져 있는 거지. 이렇게 돼야지. 어떻게든 여기 nevertheless가 들어갑니까? 4번이 안 되는 그 논리적 근거를 정확하게 이 문제를 통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자, 이게 4가 안 되는 이유고 또 여기서 하나 더 가져가야 될 게 선생님이 파운데이션부터 얘기했었던 이 these 플러스 복수명사는 표현을 좀 달리하여 앞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정말 여러분들 중요하게 맨날 강조했는데 이번에 또 나왔죠. 평가원이 늘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4번을 의심한 친구들은 여기 4번에 이러한 더 오래된 관행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앞에 관행이란 말이 있어야겠네 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아까 내가 뭐라 했어요? 관행이란 단어가 그대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용적으로 관행이 될 수 있는 것만 있으면 돼요. 그럼 그게 뭐냐? 자, 오래됐다 했으니까 앞에 있는 pre-modern era. 자, 현대 이전의 시대. 이게 오래된 것이고. 관행들 어디 있어요? 관행들 비밀로 모든 게 붙여져 있고 그 다음에 엄격한 테스트가 있었다라는 게 바로 관행들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연결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these 플러스 복수명사는 표현을 달리하여 앞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방금 선생님이 지문에 표시한 것처럼 현대 이전 시대, 이게 older 가리키는 거고 비밀로 모든 게 유지되고 엄격한 테스트가 있었다, 이게 그런 관행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됐나요? 이렇게 해서 4번은 문제가 없다. 4번에 오히려 넣으면 잘못됐다라는 것까지 딱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포인트 쫙 39번에서 잡아내시고 이제 하나씩 선생님이 읽어가면서 설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문장부터 가볼게요. 얻기 위해서, 전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전문가 지식을 얻기 위해서 need to를 통한 강조 주목합시다. 우리는 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성원이 돼야 된대. 뭐에? 관련된 집단인데 이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의 구성원이 되어야만 한대요. For which, 그거에 대해서 나는 용어를 쓸 거래. 지식 공동체라는 용어를 쓸 거래요. 그러니까 내가 전문가가 되려면 그 전문가 집단 속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a newcomer, 새로운 사람, 초보는 배워요. 누구로부터? 전문가들로부터. 그리고 사회화됩니다. 뭐로? 아주 공통의 관행들, 뭐의 공통 관행들? 그 중요한 관련된 지식 공동체의 관행안으로 사회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지금 여기 지금 앞에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는 과정을 하나씩 설명해 주고 있으니까 연결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2번, 종종 there are admittance processes. 입학 과정이 있대요. 뭐와 합쳐진? 테스트와 합쳐진. 뭐에 대한? 그 후보자의 능력에 대한 테스트와 합쳐진 입학 과정이 있답니다. 그렇구나. 아무나 받아주는 게 아니구나, 이 뉴커머. 자, 근데 여기서 이제 in the pre-modern era 라는 부사어에 딱 표시해 주세요. 자, pre는 접두어 이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대 이전 시대에 아주 옛날에는 하면서 부사어로 지금 전환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지식 공동체가 종종 비밀인 상태로 유지됐대요. 아무나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네요.
with strict test. 엄격한 시험과 함께. 뭐에 대한? 충성에 대한. 충성도에 대한. 바로 그 구성원에 대해서. 자, 여기도 이중부정을 잘 해줘야 되는데 least는 little의 최상급. 그래서 부정어예요. 근데 not least니까 가장 적지 않게라는 건 그냥 두 개 없어지고 그냥 because 해석하면 됩니다. 그럼 뭐 때문에 이런 비밀로 붙여지고 충성도를 테스트했냐면 두려움 때문에. 어떤 두려움? 전문 지식이 would fall into the wrong hands. 잘못된 놈의 손에 들어갈 거라는, 떨어질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예를 들어 내가 진짜 극강의 무술을 알고 있어. 근데 정말 인성이 안 좋은 놈한테 그 기술을 전수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걔가 무슨 짓을 해줄까 봐. 살인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꽁꽁꽁 비밀로 숨기고 충성도 테스트를 막 하는 거예요. 얘가 진짜 믿음만한 놈인지 제자들 아무한테나 전수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 다음 Some traces of these older practices. 이러한 오래된 관행들의 흔적은, 자, 이러한 오래된 관행,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 근대에 이런 비밀로 지켜지고 테스트를 한 이런 관행들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어요. 언제? 오늘날. 자, 여기다 부사어 표시합시다. 오늘날에도 그럴 수 있다 하면서 잘 이어지고 있죠. 그러나 덫에다가 표시. On the whole, 전체적으로 보면 그 이상은 바뀌었어요. 어딜 향해서? openness. 개방을 향해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디 사이에서? 그 지식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서의 개방으로 바뀐 겁니다. 이제 그 사이에서 다 오픈해서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또한 어느 정도로는 누구를 향해서? 외부인을 향해서도 다 개방이 됐다는 거야. 그냥 뭐 오시면은 제가 무술 알려드릴게요 하면서 다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다른 더 능동적 전략이 필요되어집니다. 뭐 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특정한 형태의 지식을 접근 가능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아니 이미 개방을 했는데 왜 더 접근 가능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 능동적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야. 능동적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야. 좀 어색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박스를 이제 넣어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외부인들에게 있어서, 자, 이것도 연결. 외부인들에게 개방된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부분의 외부인들에게 있어서 잘 연결되죠. 심지어 완전히 투명한 관행도 do not lift the veil. 베일을 들어올리지 않는다. 아무리 관행이 투명해도 여전히 베일이 있다는 거예요. 장막이 있다는 거예요. 그 베일 뒤에 그러한 지식의 형태가 숨겨져 있는 베일이 있다는 거예요. 베일이 꽁꽁 쌓여져 있다라는 마이너스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관련된 훈련과 지식의 그 기술의 습득이 없으면, 참고로 그건 종종 수년이 걸리는 이런 훈련과 지식의 습득이 없으면 뭐 할 수 없다?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를? 정보를. 지금 공유되어지고 있는 정보를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에 딱 집어넣으면, 자, 지금 이해가 안 돼. 베일에 여전히 쌓여있어. problem. 그러니까 다른 좀 더 능동적인 전략들이 필요되어진다라는 것이 problem 이후에 뭘로? 일종의 솔루션으로 잘 연결이 되면서 5번이 적절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반면 4번에 넣으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벽이 있다라고 했는데 4번 앞에는 뭐예요? 비밀이다, 테스트가 있다, 장벽이 있잖아요. 똑같은 말이 nonetheless로 연결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4번이 오답임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예요. 어때요? 내용이 굉장히 알고 나니까 쉽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어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30번처럼 사실 지그재그 구조예요. 계속해서 흐름이 바뀌어요. 여기 보세요. 야, 옛날에는 폐쇄적이었어. 그런데 이제 개방적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쇄적이야. 베일이 있어. 아무나 못해. 굉장히 훈련이 많이 필요해. 그러니까 더 접근 가능하게 전략이 필요해 하면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30번이랑 42번이 오답률 1위, 2위를 찍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존까지 배웠던 지문들 어때요? 어떤 내용 하나 필자가 선언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 그냥 이렇게 붙여주면서 같은 말 반복하는 그런 평이한 지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답률 1위와 2위가 보여주는 공통점은 뭐예요? 글의 흐름이 이렇게 지그재그 여러 번 전환되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필자의 논리의 흐름, 그 여정을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따라가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서 30번은 그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어휘가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를 알 수 있어야 되고, 삽입은 그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여기 단절되는데? 라는 걸 통해서 박스를 넣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걸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답률 1위와 2위가 주는 이 거시적인 글의 구조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잘 복습하셔서 여러분 걸로 완전히 만들어주세요. 알겠죠? 자, 여기 필기 혹시 못하신 분들은 잠깐 멈춰서 마지막으로 필기해 주시고 우리는 이제 오답률 3위 문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오답률 3위 빈칸 3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문장 볼게요. 모든 건축 구조물은 자, 비동사의 등호 표시하세요. 형태다. 공간의 연출의 형태다. 건축물은 공간의 연출이래요. 근데 이 연출이란 말이 주석 어휘기도 하고 정확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 머리가 하얘지지 말고 어디에 주목해야 되죠? 맞아요. 이 공간의 연출이 뭐냐면 행동을 유도하는 이라고 뒤에서 부연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공간의 연출이란 말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모든 건축 구조물은 공간 연출인데 그게 뭐냐면 행동을 유도하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알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표현에 집착하지 말고 그 표현을 설명해주는 뒷부분과 어차피 같은 말이니까 이걸로 이해를 해주는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은 행동을 유도한다. 거기에 세미콜론이 붙어서 부연 설명을 해줘요. 공간은 촉진하거나 금지하고 장려하거나 막고 초대하거나 억제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뭐 아마 숨겨진 목적어는 행동이겠죠. 그러니까 행동을 유도한다. 어떤 행동을 하게 하기도 하고 못하게 하기도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This choreography. 자, 이러한 연출 뭐랑 같은 말? 행동을 유도하는 거랑 같은 말이니까 연결해서 계속 읽읍시다. 결정한대요. 패턴을. 움직임과 행동의 패턴을 결정한대요. 이거 앞에 말이랑 완전 똑같네요. 움직임을 결정한다. 행동을 유도한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로 계속 연결되는 거 느끼면서 읽으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죠. But also를 통해서 그러나 그것은 또한 이걸 한대요.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 정보구나. 하나 더 필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게 나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실전에서 글을 읽을 때 여기에 밑줄을 쫙 그어주면 되겠습니다. 공간 또한 유도한답니다. 뭐를? 경험적 특성들, 지각들, 이미저리, 심상, 감정들을 유도한대요. 와우! 공간이 단순히 행동뿐 아니라 뭐까지? 경험, 지각, 심상, 감정까지를 다 유도하는구나. 와,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결정하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글을 읽어 내려가야만 합니다. 알겠죠? 여기 but also를 통해서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 이렇게 두 개를 묶어주면서 가는 거예요. 좀 더 여기에 중점을 두면서 갈게요. sensitive, 민감하고 empathic, 공감하는 디자이너는 intuit, 직관으로 알아요. 사람들의 행동과 그리고 욕망을 직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디자이너는 사람들의 행동과 욕망을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직관적인 건축 대본은 그냥 앞에 내용을 정리한 거죠. 사람들의 뭐 어떻게 행동하고 욕구하는 걸 아는 거를 다 이제 알고 있는 이 대본은 resonate, 공명한답니다. 여러분, 공명하다라는 단어는 선생님이 종종 강조하는데 그냥 공감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공명한다는 거 울림이 있다. 순우리말로 하면 울림이 있다라는 거. 누구누구와 울림이 있다는 거, 누구누구와 공감한다는 뜻이에요. 이거 뭐와 공감을 하냐면 바로 실제 사용자, 그 공간을 차지하는 사람의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욕구와 의도와 공감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해줘야 될 건 시각화입니다. 지금 정보량이 많고 문장이 긴데 두 대상이 나왔어요. 디자이너가 있어. 그리고 실제 그 공간을 쓸 사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걸 읽으면서 둘이 되게 공감하는구나. 얘가 얘를 잘 이해하고 있구나. 정도로 그냥 가볍게 시각화하면서 넘어가야지 여기에 있는 모든 정보, 이 단어들을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욕구와 의도 이런 거 다 이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시각화를 해서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 집을 설계할 때 그 디자이너는 살고 사용하고 느껴요. 무엇을? 존재하지 않는 집을. 어디 안에서? 그의 상상 속에서. On behalf of 뭘 대표하여? 그 미래의 거주자를 대표해요.
같은 말이죠. 이 앞으로 살 거주자를 대표해서 이 사람이 실제 상상의 집에서 한번 살아본다라는 거예요. 공감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올바르게 놓여진 창문은 위치되어 있습니다. where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한 곳에서 정확히 그 점유자가, 즉 공간을 점유하는 사람, 즉 사용자가 wish to look out into the garden, 정원을 향해서 밖을 바라보고자 하는 곳에 딱 창문이 위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혹은 또 어떤 곳에 낮에 햇빛이 필요되어지는 곳에 창문이 정확히 위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봐봐. 사용자가 바라는 곳에 그대로 창문이 위치되어 있어. 사용자가 여기 창문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데 디자이너가 거기다 딱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공감을 한다는 걸 구체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죠. The stairway, 계단은 위치되어 있습니다. where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하는 곳에서 부사절이죠. 거주자가 wishes to enter the floor, 그 층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above, 위 혹은 아래층으로 들어가기를 바라는 곳에 거기에 딱 계단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디자이너가 사용자를 생각하면서 공감을 딱 하니까 저쪽 가면 올라가고 싶겠다, 저기서 내려가고 싶겠다 하는 곳에 계단이 딱 있는 것이죠. 공감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디자이너가 사용자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successful architecture, 성공적인 건축은 does not need manual or signage for its use. 자, 여기다 부정어 표시할게요. 필요로 하지 않아요. 매뉴얼? 필요 없습니다. 사이니지, 신호? 필요 없습니다. 뭐 문에다가 밀고 당기고 뭐 이런 거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사용자가 원하는 게 그게 딱 있으니까.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죠. 왜냐면 부사절, 그것은, 즉 성공적인 건축물은 그것의 바로 그 구조와 사용을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그냥 완전 잘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In a wordless manner, 말이 없는 방식으로 너무나 이미 공감돼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굳이 말하지 않아도, 매뉴얼 따위 없어도 그냥 알아서 사용자가 원하는 게 모든 게 다 배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빈칸 문장이 요구하는 바 뭐냐? 자, profound building, 우리 profound, 심오한이죠. 심오한 건축물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오하다는 건 좋은 뜻이 나쁜 뜻이에요. 좋은 뜻이죠. 그래서 좋은 빌딩은 뭐 하는지, 좋은 빌딩의 특징을 찾아야 됩니다. 자, 좋은 빌딩 바로 앞 문장에 있는 성공적인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성공적인 건축물의 이 특징에 앵커링을 하면 되는데, 이게 빈칸에 들어갈 말인데, 결국 이 성공적인 건축물의 특징은 지문에서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한 이 글의 내용을 사실상 종합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글의 핵심과 어울리는 것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파악한 내용을 기반으로 뭔가 공감을 했고, 건축물의 행동을 유도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다 유도해 준다라는 것과 잘 일치하는 선택지를 한번 골라봅시다. 핵심이랑 어울리는 걸 골라보자고요. 자, 1번. 심오한 건축물은 도구다. 자, 어떤 도구? 물려주는 문화적인 사고들을, 그 시대의, 자, 여러분, 그 시대의 문화적 마인드셋을 물려주는 게 지금 이 글에서 말한 좋은 건축물의 핵심입니까? 문화적 사고를 물려줬어요? 아니죠. 여러분, 문화적 사고가 아니라요. 그리고 이거를 물려주는 게 전혀 아닙니다. 뭐냐면 사용자와 공감하는 것이죠. 디자이너가 사용자와 공감한단 말이 들어가야지, 갑자기 여긴 지금 사용자, 개인에 관한 얘기만 나왔는데 갑자기 문화적인 마인드셋, 이 시대 문화, 이렇게까지 넓은 범위의 이야기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답을 여러분들이 귀신같이 파악해주면 되죠. 2번. 좋은 건축은 공간 논리이다. 어떤 공간 논리? 만들어진, 어떤 상태로? 독립된 상태로. 뭐로부터? 비전문적인 의견으로부터 독립적인 상태로 만들어진. 자, 여기서 선택지 속에 비전문가의 의견, 누구를 의미하나요? 자, 이게 만약 빈칸에 들어가면은 문맥적으로 지금 아까 두 명 우리가 그렸잖아요. 디자이너랑 누구 그렸습니까? 사용자 그렸습니다. 그러면은 전문가가 아닌 사람은 누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사용자가 될 수밖에 없겠죠, 문맥상. 근데 이 글의 핵심은 사용자와 공감한다고 했어요, 디자이너가. 근데 사용자로부터 independent, 독립적인 상태로 만들어져. 독립적이란 건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 separate, 분리된, 사용자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지문의 핵심 내용과 어긋나는 선택지가 되는 거예요. 3번. extension, 연장, 확장이라는 뜻이죠. 무엇에? 인간의 신체 그리고 정신적인 능력의 연장과 확장.
신체, 정신의 연장이다. 건축물은 신체와 정신의 연장이다. 내 행동의 연장이요, 내 생각과 내 감정의 연장이다 라는 말, 아까 지문에서 우리가 파악했던 내용과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일단 두시고 4번, 5번 계속 보겠습니다. 4번, 건축적 표현이래. 뭐에 대한 건축적 표현이냐면 디자이너의 미적 선호에 대한 표현이래. 여러분, 지금 이 글에서 건축물이 디자이너의 미적 선호를 표현한 거예요. 디자이너가 생각하기에 내 어떤 추구미는 이거야. 미적 선호, 쉽게 말해서 추구미죠, 추구미. 여러분, 디자이너가 지 추구미를 표현한 게 건축물이에요? 아니에요. 유저와의 공감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유저가 바라는 대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디자이너를 강조하는 이 4번 선택지는 틀렸습니다. 5번, 심오한 빌딩은 건축물이야. 어떤 건축물이냐면 그것의 외부의 외모가, 자, 이 단어가 중요해요. 마스크, 동사로 썼어요. 그것의 외적인 외관이, 마스크? 우리 얼굴에 쓰는 마스크 있죠? 그게 동사로 뭘까요? 가리다. 그래서 가리는. 그것의 기능을 가려버리는 구조물이래요. 맞나요? 자, 아까 앞에서 성공적인 건축물은 뭐라고 했냐면 매뉴얼과 사인이 필요 없어요. 왜냐면 그건 뭐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의 구조와 사용을 그냥 뭐 한다? 드러내기 때문에 내가 진짜 하고 싶고 바라는 게 그냥 다 있다라고 의미했어요. 그런데 얘는 기능을 감춰버린다, 안 보이게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까 글의 핵심 내용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죠. 이걸 reveal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 여기 wordless, 말이 없다고 했으니까 가리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너무 단어와 단어를 이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말이 없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그만큼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서 해준다는 거지, 기능을 감춰버린다, 겉모습이 기능을 감춘다, 기능을 감춰버리면 얘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계단이 어디에 있을지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보인다라는 건데, 이건 글 핵심이랑 전혀 맞지 않죠. 오케이? 단어끼리 매칭하지 말고 이렇게 문장, 글의 핵심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선택지를 소구하는 연습을 해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최종적으로 1번, 2번, 4번, 5번이 다 탈락해서 답은 3번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이게 지금 이 글의 핵심과 가장 잘 어울리고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정답률을 보면 41%였습니다. 그래도 오답 선택지들이 글의 핵심과 다 어긋나 있기 때문에 아주 어렵지는 않았다라고 한 줄 평을 할 수 있겠고요. 넘어가기 전에 한번 어떻게 정답이 글의 핵심과 매칭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앞부분에서 얘기한 행동을 유도한다, 움직임, 행동, 이게 마딜리랑 아름답게 같은 말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but also를 통해서, 야, 근데 행동뿐 아니라 건축물은 감정까지 유도해, 이런 게 멘탈이랑, 여기 나열되는 모든 것들이 멘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디테일하게 보면, 그래서 공감하는 디자이너는 뭘 알아? 행동, 인간의 행동. 그렇죠. 여기 앞에서 했던 행동과 욕망은 뭐예요? 정신적인 거죠. 이걸 알고 알아서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그렇게 건축물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신체와 정신적인 것의 연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거에 확장이 되는 겁니다. 내가 가고 싶은, 움직이고 싶은 거를 그대로 다 만들어주고 하니까 내 신체 움직임이 확장되는 거고, 내가 보고 싶은 거, 느끼고 싶은 거를 그대로 다 만들어주니까 내 멘탈 능력이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의 핵심과 잘 어울리는 것은 3번 선택지가 되는 것이죠.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33번 오답률 3위 문항에 대한 해설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3월학평 해설 강의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답률 이제 4위에 랭크된 36번 순서 문항 해설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순서 문항 선생님이 어떻게 풀라고 했습니까? 일단 박스를 정독한다. 그리고 박스와 A의 첫 문장, 박스와 B의 첫 문장, 박스와 C의 첫 문장 간의 연결성을 따져본 후 이 얽힌 실타래를 스텝 바이 스텝 풀어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는 박스, 굉장히 길다라는 것인데요. 자, 여기서 박스든 A든 B든 C든 선생님이 이제 순서 유형을 가르칠 때 도입했던 용어, 그리고 그 순서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 한 가지만 서두에서 얘기하고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순서풀이 시 주의사항, 바로 박스든 A든 B든 C든을 읽을 때 요즘 순서는 이 첫 번째 문장과 그 나머지 문장을 정확하게 구분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심지어 뭐라고 용어를 붙였냐면 첫 번째 문장을 머리라고 용어를 붙였고요. 두 번째 문장을 꼬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제가 수강생들에게 얘기하죠. 왜 이렇게 이름을 붙였냐? 심심해서? 그냥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이렇게 부르면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머리, 꼬리라는 이름을 붙였냐? 그건 뭐냐면 요즘 순서 문제가 이 머리와 꼬리 간의 내용 전환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분하면서 읽어줘야 돼요. 자, 다시 A가 이렇게 있어. 보통 이렇게 A, B, C 박스가 다 두 문장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A가 통으로 하나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A의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을 수 있어요. 박스가 이렇게 통으로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 여기 표시해 볼까요? 박스의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다소 다른 얘기를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이것 사이의 내용 전환을 좀 인식을 하면서 글을 읽어야지, 그냥 다 퉁으로 읽으려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게 어이없게 오답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와 꼬리를 잘 나눠서 보는 그런 관점이 요즘 순서 문제를 잘 푸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접근이다 라고 늘 말씀드려요. 이 문제도 이따가 알려주겠지만 이 글 전체 구조가 굉장히 독특해요. 박스 첫 문장에서 필자가 주제문을 얘기한 후에 그 뒤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배경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영화에서 오프닝 하자마자 어떤 결말이 딱 나와버려요. 뭐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 그러다가 2년 전 하고 다시 왜 그 여자가 죽게 되는 그 결말이 나오는지가 천천히 다시 보여지는, 그 빌드업이 그 뒤에 이어지는 그런 글의 구조라고 할 수 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이거를 지금 읽지도 않았는데 그런 구조가 나올지 안 나올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한테 그냥 배운 대로 있는 그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첫 문장 봅시다. 데니엘 데니슨 주장했대요. 데디아를. 뭘 주장했는지 봅시다. 한 가지 이점은 뭐에? 도덕적인 고려사항을 갖는 것에. 어디 안에서? 우리의 개념적 레파토리 안에서 도덕적 고려사항을 갖는 것에 한 가지 이점은 that 이하래요. 그것들이, 자, 대명사 they는 도덕적 고려사항들이죠. 이 도덕적 고려사항들이 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대화를 멈추는 것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도덕적 고려사항의 가치는 숙고를 멈춤으로 가지고 오는 것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a clause는 있으니까 clause가 명사, 닫힘이죠. 그러니까 닫힘이라는 건 멈춤이라는 뜻입니다. 숙고를 멈춤으로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자, 지금 선생님이 완벽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걸 듣는 여러분들은 이게 지금 무슨 말이야? 쉽죠? 다시 여기서, 그래서 이 네 줄을 읽는데 여러분들이 뽑아내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 막 컨셉추얼 레파토리 이런 게 뭐지? 하면서 고민하면 절대 안 되고요. 제일 중요하게 뽑아내야 될 건 일단 주어, 이점. 뭐가 좋대. 뭐가 좋아? 도덕적 고려사항을 갖는 것에 이점이 있대. 그냥 뭐 도덕적인 고려사항이 좋구나라고 얘를 지금 선역으로 보고 있다 정도만은 보면 돼요. 그리고 대명사 해석해서 얘가 뭐로서 역할을 한다? 대화 멈추는 것으로서의 역할을 한대. 근데 이것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무슨 대화를 멈춘다는 건지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벽한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그냥 뭔가 도덕적 고려사항은 좋은 거구나 정도로만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가치, 즉 도덕적 고려사항의 가치, 좋은 거니까 가치가 있겠지. 이건 숙고를 멈추는 것으로 데리고 온대. 근데 이 숙고도 뭘 숙고하는 것을 멈춘다는 건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최소한은 그냥 도덕적 고려가 좋은 거구나 정도만 잡는 거, 그게 실전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이에요. 최대한. 선생님도 그 이상 못해요. 무슨 대화를 멈춘다는 건지, 무슨 고려를 멈춘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이 정도로만 해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We are rational creatures. 우리는 합리적인 생명체예요. 갑자기 도덕이랑 또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있죠. Always, 자 여기 보세요. 항상 요구할 수 있으면서 justification, 정당성은. 자, 선생님이 근데 파운데이션에서도 정당성은 reason을 어렵게 쓴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이유라고 쉽게 바꿔서 이해해 주면 좋아요. 항상 이유를 요구하면서. 자, 다시. 우리는 합리적인 생명체예요. 그러니까 항상 뭘 요구한다? 이유를 요구한다. 왜? 왜 그래야 돼? 하면서 이렇게 이유를 따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특징인데 어떤 특징이냐면 They served us well. 잘 우리를 충족시켜준, 많은 상황에서 우리에게 잘 충족시켜준 그런 특징이래.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유를 요구하는 게 좋다라고 지금 역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박스 머리와 꼬리가 있는데 머리는 좀 이해하기 어렵고 꼬리 우리는 합리적이고 이유를 요구해. 근데 이게 좋은 거야.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준으로 잡고 A, B, C와의 연결성을 따져 봅시다. 박스 꼬리 해볼게요. 우리는 이유를 요구. 네, 이게 굉장히 좋다. 이 박스 꼬리 내용만 일단 기준으로 각각의 첫 문장 머리와 연결성 따져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행동 영역 뭐냐면 앞 내용을 일단 가리키는 게 맞다고 쳐보고 내용상 연결되는지 봐야 돼요. 자, 이렇게 이유를 요구하는 건 좋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잠재적으로 문제래요. 많은 문제래요. 우리의 사적인 숙고에 있어서 뭐만큼 우리의 공적인 대인관계 숙고만큼이나 사적인 고민, 숙고에 있어서 이게 문제래요. 자, A 어떻습니까? 좋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문제라고 하니까 방향이 좀 안 맞죠? 문제,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여기는 serve us well, 플러스를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X네라고 봐도 좋고 다만 여기서 독해력이 되게 좋은 애는 선생님 이 부사 포텐셜리가 있잖아요. 잠재적으로 우리가 이유를 따지는 거, 요구하는 것이 잠재적으로는 개인의 어떤 생각의 고민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잠재적으로라고 한다면 전하는 느낌을 가지면서 이 부사가 연결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렇게 사람마다 좀 다르게 판단할 수 있지만 X에서 또 어떤 사람은 좋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좋다라고 판단한 사람이 독해력이 나쁜 건 절대 아니에요. 이 정도를 일단 두고 B와 C 내려가겠습니다. B. 그건 도덕적으로 잘못됐어. 문장이 주어네요. 자, 이 말은 appear to work, appear 나타나다 아니고요. appear to 부정사하면은 동사처럼 보이다라는 뜻이에요. seem to의 뜻입니다. 작동하는 것처럼 보인대요. 어디에서? 자, 여기 표시하죠. 이러한 방식으로. 자, 그럼 이러한 방식으로는 앞에 있는 박스의 꼬리 부분을 가리키는 게 일단 맞다고 치고 내용상 연결되는지 봅시다. 우리는 계속 이유를 요구하거든요. 그게 좋다고 했어요. 근데 이러한 방식으로 그건 도덕적으로 잘못됐어는 작동한대. 내용이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B는 X로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간혹 여기서 이 앞에 박스 내용까지 끌어와주고 선생님 근데 앞에 도덕적인 거에 이점이라고 했으니까 뭔가 도덕적으로 잘못됐어 뭐 이거 대충 이런 말 되지 않나요? 라고 해버리면은 문제풀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순서를 기본적으로 푸는 관점과도 좀 맞지 않고요. 머리, 꼬리 있으면 일단 꼬리와 연결해주는 그런 판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C. 문제는 문제가 나와요. 여기서 분명히 좋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유를 요구하는 건 좋다고 했는데 문제는 대디하래요. 하면서 자, 여기 부사어 표시하세요. upon ing 뭐뭐 하자마자 완벽하게 좋은 답을 받자마자 우리가 계속해서 합리적으로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근데 무엇이 그걸 정당화해? 라면서 계속 반응을 한대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냐면 이 말 보세요. 오케이. But what justifies that? 근데 그게 그것을 정당화하는 게 뭐야? 정당화하는 거. 저 justifies가 뭐랑 같은 말? 여기에는 justification이랑 같은 말입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는 언제나 그거 정당화하는 게 뭐야? 이유가 뭐야?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여기 이 부분이 여기 always able to ask for justification과 정확하게 같은 말이죠. always, always. 강력한 부사 always. 늘, 항상. always. What justifies that? 이게 justification이죠. 보였나요?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 연결성이 그래도 괜찮다라고 따져야 됩니다. 그 이유 써보면 바로 같은 소재에 대해서 우리는 늘 이유를 요구한다 라는 같은 소재에 대해 새로운 정보, 여기서는 문제점이죠. 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연결성이 괜찮다라고 판단해야 돼요. 물론 뭐 100%까지는 아니지만 6, 70, 80% 정도의 연결성을 가진다라고 여러분들이 봐야 됩니다. 됐나요? 계속 좀 읽어보죠. 아직 안 끝났으니까. 즉 이렇게 이유를 따지는데 그건 우리가 잠재적으로 끝없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계속 왜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Never, 절대로 결정에 이르지 못하면서 영원히 주저하고 의문시하는 상태로 되게 지금 안 좋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가 좋은데 많은 상황에서 근데 문제는 왜 계속 그 왜 그래? 왜? 이유를 따지다 보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버린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박스와 C가 연결성이 좋다라고 판단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C까지 읽고 나면은 C 다음에 B는 어색해요. 왜냐면 여기 지금 이런 문제점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계속 이유를 따지는 게 아무것도 못하게 만든다고 했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즉 이유를 계속 따지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방식으로 그건 도덕적으로 잘못돼서는 작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내용상 연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A로 가면 이건 잠재적으로 문제다. 자, 이미 여기서 문제라고 딱 했는데 이건 개인의 고민, 숙고에도 문제다라고 같은 문제로서 지금 딱 연결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C, A가 굉장히 적절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A, B만 한번 읽어보면서 적절한지를 살펴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어요. 한번 A, B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A 꼬리에서 이런 말을 해요. 데넷은 말합니다. 뭘 말해? 그것이 유용하다고. 무엇이? 자, Constellation Generator Sculpture를 갖는 것이 유용하다고. 이게 뭐냐면 고려, 생각을 만드는 것을 찍소리 못하게 하는 거를 갖는 게 중요하대. 근데 이게 당연히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뒤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항목인데 어떤 항목이냐? 일단 도입되면 스탑! 자, 여기다 세모할게요. 멈추는. 뭘 멈추는? 어떠한 추가적인 고민, 숙고를 멈추는 것을 갖는 게 좋대. 생각 그만이라고 우리의 생각에 스탑을 주는 거를 갖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지금 끊임없이 왜 하니까 여기 A 꼬리에서 전환이 딱 되면서 해결책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만해. 그러면서 B랑 연결해 보면 그건 도덕적으로 잘못됐어 라는 말은 이러한 방식으로, 이러한 방식, 더 이상 생각을 멈추게 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인대. 이걸 통해서 생각을 멈추게 할 수 있대. 좀 더 읽어볼게. 좀 더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될 부분은 결정적으로 여기입니다. 일단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그러면 there's no need or room. 여기 no에다 부정을 표시하세요. 어떠한 필요나 가능성은 없습니다. 뭐를 향한? 추가적인 정당성, 이유를 찾는 것을 향한 가능성이 없대. 그럼 여기다 X 할게요. 추가적인 이유를 더 이상 찾지 않는데요. 그 행동은 되어져야만 안 돼. 되면 안 되는 거다. 비록 그게 유혹이 있더라도. That's all there is to it. 하면서 끝나고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딱 선생님이 늘 강조한 것처럼 필자가 부정하는 것을 이렇게 딱 표시하자마자 너무나 아름답게도 스탑이 no랑 같은 말이고 further deliberation이 further justification과 완벽하게 같은 말로 연결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된다? CAB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포인트를 정리해 볼게요. 이 문제가 처음에 박스 다음에 C를 읽기 어려웠던 것은 여러분들 박스를 너무 통으로 잡아서 그래요. 박스 꼬리만 일단 보시면 되고 꼬리와 C를 연결을 해보면 어려웠던 이유는 아무런 연결어가 없이 다시 같은 소재에 대해 새로운 정보, 문제점이 추가되고 있으니까 이것이 조금 어려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소재에 대해서 문제점이 추가되고 있어서 조금 어려웠던 거예요. 보통 여기에 이제 however 같은 게 있으면은 제일 좋은데 이번에 이런 however 같은 연결어도 없이 이렇게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웠던 것이죠. 자, 그리고 A, B, C 꼴이랑 A는 문제점으로 그냥 연결되고 A, B의 핵심은 지금 선생님이 보여준 것처럼 같은 말끼리 연결된다는 걸 파악해야 돼요. 선생님의 용어로 얘기하면 필자가 부정하는 것에 X, 필부액. 여러분들이 스탑에 필부액하고 노에 필부액하는 순간 얘랑 얘가 같은 말이네 라고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A, B를 연결하면 사실 끝나는 거예요. A, B만 잘 연결해도 A, B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A, B, C가 없잖아요. C, A, B 이렇게 답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꽃은 얘랑 얘가 같은 말로 연결을 할 수 있었는가가 가장 중요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박스와 C의 연결이라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문제 풀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도대체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글의 내용을 좀 사후적으로 설명을 가볍게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필자는 여기서 이미 자기가 주제문을 다 얘기했어요. 그 전체 구조. 박스 첫 문장에서 주제문을 얘기합니다. 도덕적 고려는 대화를 멈추게 한대. 숙고를 멈춤으로 가지고 온대.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배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이성적인 존재라서 뭘 하려고 그러면 자꾸 Y를 캐물어. 정당성을 요구해.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끝이 안 나. 맨날 왜 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사적인 숙고, 고민에도 굉장히 문제야. 그러니까 해결책. 네가 맨날 왜 하니까 뭐 해라? 이런 더 이상의 추가적인 고민을 막는 게 필요하다. 근데 그게 뭐냐면 바로 그건 도덕적으로 잘못됐어 라는 도덕적 고려래요. 이 도덕을 가지고 있으면은 왜를 끊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잘못됐어 라는 말, 이게 너의 그 왜, 꼬리를 무는 왜를 단절시킬 수 있는 하나의 해결책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그 핵심 뭐라고? 이거 글 쓰지 마세요. 그냥 듣고 넘겨야 될 것 같아. 도덕적 고려가 끝없는 내적 대화, 고민이죠, 고민. 숙고, 이거를 끝낼 수 있대. 참고로 끝없는 내적 대화, 고민, 숙고는 뭐냐면 자꾸 Y를 따지는 거, 끝없이 Y를 따지는 거, 요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시를 한번 넣어 볼게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령 좀 자극적인 예시를 해볼까? 여자친구가 있어요. 여자친구가 있는데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자꾸 카톡을 막 하고 싶고, 여자친구 있는데 자꾸 막 따로 만나자고 하고 싶고, 그럼 이제 마음속에서 자꾸 합리화를 하는 거죠. 아니 뭐 꼭 한 여자랑 어떻게 뭐 결혼할 것도 아닌데 만나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헐리우드에서 여러 사람 만나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야? 하면서 좀 열려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리고 또 마음속에서는 그래도 조금 여자친구인데 어떻게 만나? 그건 아니지 라고 해도 그래도 이 여자랑 결혼할 것도 아닌데 우리 엄마가 많은 여자를 만나보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않아? 야, 또 하나 이유가 있어. 왜냐면 지금 이 여자친구랑 잘 안 맞거든. 다른 여자랑 맞는지도 한번 봐야 되지 않겠어? 하면서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Y를 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문제가 생기겠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그때 더 이상의 고민, 숙고를 멈추게 하는 건 뭐? 바로 도덕적 고려. 그 순간에 야! 그건 도덕적으로 잘못된 거야. 너 여자친구 있는데 다른 여자를 넘보는 거 말도 안 돼! 도덕적으로 잘못된 거야 라는 그 한마디가 끝없는 정당성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행동에 대한, 요즘 나쁜 행동이라고 할게. 내 나쁜 행동에 대해서 자꾸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그래. 어떻게든. 근데 그때 딱 끊어낼 수 있는 게 뭐다? 도덕적 고려. 야, 그건 도덕적으로 잘못된 거야 라는 말 한마디로 그 고려를 끊어낼 수 있다 라는 뭐 그런 내용이에요. 기가 막힌 내용이죠. 물론 이 글의 원문을 보면 이게 항상 좋은 것만 아니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예를 들어 뭐 지금 중동 같은 경우에 여성들에게 막 히잡 같은 거를 씌우잖아요. 그 막 도덕적으로 그게 뭐 올바르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사실 그건 자유를 굉장히 제한하는 거잖아요. 뭔가 더 사람은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그걸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좋을 수 있다라고 데넷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원문에 보면. 근데 어쨌든 여기만 딱 잘라 놓으면은 순서는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된다. 내용은 그렇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핵심 내용 기억해 주세요. 머리 꼬리 나눠서 연결하는 습관, 그리고 박스 C가 연결되는 이 결정적인 논리, 연결 없이 같은 소재에서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니까 다른 A와 B에 비해서 얘가 연결성이 좋은 것이다. A는 물론 약간 된다라고 생각을 해도 어차피 여러분 반응률도 낮죠. 확률이 낮으니까 C부터 좀 확인을 좀 해줘야 되겠어요. C 꼬리 A는 문제점 연결되고 A, B가 같은 말로 연결되는 거, 필부의 끼리 같은 말로 연결된다. 이것만 딱 잡아주시면 게임 끝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답률 5위 함축 의미 추론 21번 문항 해설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기가 막힙니다. 그러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글에서 계속 필자가 강조하는
음악의 특징에만 주목을 해준다면 의외로 답은 쉽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밑줄 문장이 요구하는 바, 밑줄이 뭐냐면 음악가는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돌린다. 무엇 하는 걸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지. 즉, 음악가들은 무엇 하는 걸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가. 음악가들의 특징, 음악가들이 지들이 해야 된다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써주시면 돼요. 선택지에서 찾으시면 풀린다. 그래서 그걸 일단 위주로 해설을 진행을 하고요. 나아가서 사실 이 글이 굉장히 좀 고급스럽거든요. 필자가 뭔가 자기의 비판적인 어조를 드러내는 그런 수단들이 있습니다. No more than, 그리고 이런 따옴표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거를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알고 있으면 나중에 이제 글을 이해할 때 훨씬 더 좋으니까 끝나고 나서 한번 이것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갑니다. 자, 첫 문장. 똑똑한 음악가는, 뛰어난 음악가는 사실은 혁신가일 수 있대요. 자, 혁신가일 수 있다, 동그라미. 근데 뭐 없이? Strictly speaking, 엄밀히 말해서 발명가가 되는 것 없이, 쉽게 말해 발명가가 되는 것 없이 혁신가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발명가와 혁신가 언뜻 보면 되게 비슷해 보여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잘 생각해보면 발명가는 뭔가를 새롭게 아예 만드는 사람이고 혁신가는 그냥 뭔가를 새롭게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발명과 발견 뭐 이런 거의 차이인데 얘는 완전히 새로운 건데 그런 거 안 하고도 음악하는 사람들은 그냥 완전 뭔가를 새롭게 안 만들고도 새로운 걸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요리사가 채소를 개발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있는 채소, 고기들을 가지고 새로운 요리를 하면 되지 고기나 채소를 새롭게 만들 필요는 없어요. 유전자를 개량해가지고 뭐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이게 실전에서 이해가 안 됐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필부액, 필긍동, 부정하는 거 X, 긍정하는 거에 동그라미 하면서 읽어 나가 볼게요. In such cases, 그러한 경우에 발명가가 되는 것 없이 혁신가만 될 수 있다. 사람들인데 엄청난 발견을 기대하는 사람들. 그럼 여기서 엄청난 발견은 그런 걸 기대하면 실망하게 될 거래요. 그럼 이 엄청난 발견은 뭐와 같은 말? 뭔가를 완전히 새롭게 발명하는 거죠. 원래는 발명가가 아닌데 자꾸 발명을 기대하면 실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래서 볼게요. Let there be no doubt. 의심이 없다고 해보자. 이건 확실하대요. 그럼 뭐가 확실한지 봅시다. The eager need, 열렬한 욕구, 새로움을 향한 욕구는 너무나 특징 짓는, 자, 뒤에서 characteristic 꾸며줘요. 뭘 특징 짓는? 점점점 올라가는 현대의 경매를 특징 짓는. 와, 이게 뭐 또 비유를 했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냥 수식어니까 중요하지 않고 다시 주어에만 집중하세요. 새로움을 향한 욕구. 다시 새로움을 향한 욕구는 포함한대. 생각을. 어떤 생각? 음악적 행위는 어떤 것이라는 생각을 포함한대. 저 어떤 게 뭔데? 그 경우에 음악이 is no more than technique alone. 음악은 기술보다 더할 것도 없다라는 생각, 즉 기술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포함한대요. 와, 이것도 아는 친구들은 알 텐데 no more than은 A는 B보다 더할 것도 없다, 즉 A는 B에 불과하다, 즉 음악은 기술에 불과하다라고 필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음악은 지금 기술에 불과하다는 생각, 뭔가 계속 새로운 걸 쫓는다는 건 음악은 기술이라는 거예요. 기술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일단 좀 이따 또 설명하도록 하고 계속 내려가 볼게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이해가 돼야만 해요. Just as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하는 것처럼 기술이 결과물인 것처럼 무엇에? 끝없는 완벽함의 과정의 결과물인 것처럼. 그렇죠, 여러분. 기술은 끝없이 뭔가를 완벽하게 하죠. 즉, 위드 오른쪽 자리 두 개, 각각의 자동차 혹은 주방 전자제품 쇼가 introducing, 소개하면서 뭘? 새로운 것, 그리고 개선된 것을 소개하면서 뭐와 비교하여? 지난해와 비교하여 쇼가 맨날 새로운 거를 소개하면서 우리 막 라스베이거스, CES 이런 데 뭐 맨날 새로운 제품들, 새로운 기술들 소개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so, 그렇게 never ending progress, 절대 끝나지 않는 발전이 shall be the law of music, 음악의 법칙이 될 것입니다 하면서 음악에 대해서 음악도 절대 끝나지 않게 발전한다. 자, 지금 앞부분이 굉장히 해석이 안 되지만 적어도 이 부분, 절대 끝나지 않는 발전이
음악의 법칙이 될 것이다 정도는 우리가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밑줄 긋고 음악도 뭔가 계속 발전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더 멀리, 더 빨리, 더 강력하게 라는 구호를 통해서 앞에 있는 never ending progress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 in this arms race. 자, 여기도 굉장히 기가 막힌 필자의 비유, 정리가 드러나는데 문제는 arms race를 대부분의 학생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arms는 여기서 팔이라 하면 큰일 나고요. 무기란 뜻이에요. 그래서 무기 경쟁, 군비 경쟁이란 뜻으로서 엄청난 끝없는 경쟁을 가리켜요. 얘가 핵무기 만들면 얘도 핵무기 만들고, 얘가 미사일 만들면 얘도 미사일 만들고, 이렇게 막 해서 할 거 아니야. 서로 안 털리려고. 자, 그래서 이렇게 계속 발전하는 것을 군비 경쟁이라고 했습니다. 이 안에서, 자, 근데 해석 못했다도 상관없어요. 각각의 새로운 음악은, 자, 뭐 하면서? 그것의 전임자의 기록을 깨면서 자기 자신을 줍니다. 뭐로써? 가장 마지막 것으로서. 모더니티에. 그러니까 내가, 자, 읽어볼게요. 브레이킹. 깨면서 전임자 기록 다 깨버려. 이전에 했던 사람들 거 다 부정하고, 야, 내가 가장 마지막이야 하면서 계속 자기가 최고다, 자기가 가장 새롭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참 내용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 갈게요. 각각의 음악가는 뭐 하는? Forcing predecessors into the category of the unfashionable and outmoded. 자, 힘으로 밀어내면서 전임자들을 어디로? 어떤 분류예요? fashionable하지 않고 유행이 지나버렸고 outmoded, 굉장히 철진한 구식의 그런 걸로 만들면서 한마디로 이제 전임자들을 다 부정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장합니다. 뭘 주장해요? 특허를 주장한다는 것이. 뭐에? 발명의 특허를 주장한답니다. 그래서 일단 전임자 무시하고 경쟁해서 내가 이기고, 그 다음에 내 발명의 특허를 주장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다음, 이제 드디어 밑줄 문장입니다. 시대에서. 어떤 시대? 거기에서, 자, 여기 지금 정말 어려운 주석어휘 2개가 나왔어요. 넣어서 한번 해석해 볼게요. 모방작, 뭐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에 대한 모방작이 준보편적으로 된 시대에. 준보편이란 건 이제 널리 퍼져 있다는 거죠. 보편에 준한다. 다시, 과학적 모방, 과학적 연구의 모방이 준보편이 된 시대에. 와, 무슨 말이지? 정말 실제에서 알기 어렵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음악가들은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돌린다. 무엇을? 가목적어, 직목적어예요. 무엇이 되는 걸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지. 우리 밑줄을 빈칸이라 생각하고 의문문으로 바꿔서 음악가들은 무엇 하는 것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지. 음악가들이 하는 걸 그냥 골라주면 돼요. 음악가들이 하는 걸 지문에서 찾아봅시다. 음악가들이 하는 거 뭐 나왔습니까? 여기 볼게요. 각각의 음악가들은 뭐 한다고 했어요? 그쵸. 전임자들을 구식으로 몰아내고 발명의 특허를 주장한다. 이런 말에 밑줄의 의미가 되겠죠. 또 음악가들의 특징 어디 있습니까? 여기도 each new music, 새로운 음악은 역시 전임자들의 기록을 깨버리면서 자기를 현대에서 마지막 거라고 막 주장을 하고 있죠.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여기 또 음악가들이 뭐 하는지는 결국 음악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한다? 계속해서 발전한다.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밑줄의 의미로 이해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냥 선택지 중에서 이거와 같은 말 하는 거를 좀 골라주려고 실전에서는 해줘야 돼요. 자, 1번은 쉽게 소구할 수 있어요. 1번. 재생산한대요. 시그니처. 고유의 특성, 스타일을. 거장 작곡가들의 고유의 스타일을, 자, faithfully 하면은 충실하게. 자, 충실하게 재생산한다는 건 똑같이 만든다는 거거든요. 맞나요? 거장을 똑같이 만들어줘요? 아니죠. 서로 미친 듯이 뭐 한다 했냐면, 전임자, 거장도 전임자겠죠? 나보다 먼저 했던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unfashionable하고 outmoded한 상태로 몰아버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무시하고 구닥다리 취급하는 거지, 그 사람들 걸 충실하게 만든다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읽은 내용과 완벽하게 배치됩니다. 2번, 음악가들은 인정합니다. 예술적인 결과물의 질은 is not subject to 뭐뭐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시간의 요인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일단 시간의 요인들이 이 글에서 딱히 나왔나요? 시간의 요인들, 복수명사. 시간적인 어떤 원인들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예술 결과물이 그런 시간의 원인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게 전혀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 날려주셔야 돼요. 3번, embrace, 받아들인다, 포옹한다라는 것이죠. 널리 퍼져 있는 초점을, 집중을, 뭐에 대한 집중? 자, 여기 볼까요? 기술적으로 증명 가능한 새로움과 형식적인 발전에 대한 집중을 인정하고 포옹한다는 겁니다. 발전 어디 있습니까? 아까 여기서 never ending progresses shall be the law of music 하면서 음악의 법칙은 뭐라고 했어요? 발전이라고 했죠. 너무나도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novelty 어디 있어요? novelty도 우리가 밑줄의 의미로 파악한 거에서 기존의 사람들 거 다 구닥다리 취급하고 발명에다가 특허를 주장한다고 했으니까 내게 새로워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글 전반에 그런 내용이 녹여져 있습니다. 하여 3번 괜찮은데? 라고 판단해 줘야 돼요. 4번 question, 여기 구문이 두 개 어려운데 question은 의문시하다. 의문시한다는 거는 곧 부정한다는 뜻이에요. 자, 뭔가를 부정하는지 봅시다. 영향력을 부정한대. 어떤 영향력? 음악이 가지는 영향력을 부정한대요. 자, impact on, 뭐에 미치는? 유지하는 것인데 미적 기준과 문화적 정체성에 음악이 미친 영향력을 부정한대요. 다시, 그럼 음악이 미적 기준과 문화적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걸 부정한다라는 말이거든요. 자, 이런 말이 음악이 미적 기준과 문화적 정체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 자체가 애초에 없어요. 이걸 부정한다, 이걸 하기에 앞서서 이런 인과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답이다. 지금 음악이 계속 발전하고 경쟁하고 끊임없이 뭔가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내게 최고야, 내게 최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건데 문화적 정체성, 미적 기준 전혀 안 나왔습니다. 5번 distinguish 하면 뭐니 해도 A 뒤에 있는 from을 봐야 돼요. distinguish A from B. A를 B로부터 구분짓다. 자, 근본적인 독립성이에요. 어떤 독립성? 음악가들이 가지는 그들의 기술에 대해서 음악가들이 가지는 근본적 독립성을 과학의 원칙으로부터 분리시킨다. 음악가들의 독립성, 음악과 과학을 분리시킨다라는 내용인데 그렇지 않죠. 오히려 마치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No more than technique, 기술에 불과하다. 마치 과학 기술자, 여기 just as 뭐뭐처럼 기술이 끝없는 완벽함의 과정의 결과물인 것처럼 얘들도 계속해서 발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둘은 음악이 기술을 따라하는 거고 되게 비슷한 성질을 공유하는 거지 구분짓는다, 서로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3번이다라고 충분히 잡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읽었는데 도대체 이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야? 그래서 음악이 끊임없이 발전한다는 게 좋다는 말인가? 좋다는 말인가? 그런 어떤 필자의 어조와 관점이 약간은 좀 선명하게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답은 냈는데 선생님이랑 같이 좀 필자의 태도를 파악할 수 있는 큰 두 가지 신호 정리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A is no more than B 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에 있어요. 이건 직역하면 A는 대답에서 끊고 B보다 더할 것도 없다 라고 해석합니다. 더할 것도 없으니까 이거를 조금 더 한자어로 만들면 A는 B에 없다가 불이고요. 더한다는 게 초과할 때 과입니다. A는 B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표현은 앞으로 보면 그냥 등호해버리세요. A는 B에 불과하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하나 더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이 표현이 주는 뉘앙스입니다. 필자는 이 표현을 쓰면 항상 이걸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음악은 기술에 불과하다. 이게 별로 안 좋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그는 애송이에 불과하다. 그가 애송이라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급이 낮다는 거잖아요. 심지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 했어요. 그는 일반고 전교 1등에 불과하다. 불과하다라는 게 들어가 버리는 순간 그게 일반고 전교 1등이 맞긴 맞는데
별거 아니라고 폄하하는 거예요. 가치를 폄하하는 겁니다. 다시. 가치, 폄하의 뉘앙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말에서 불과하다를 그때 써요. 그러니까 그는 일반고 전교 1등에 불과하다. 이런 말은 누가 할 수 있겠어요? 무슨 영재고 전교 1등이 일반고 애들을 좀 무시하고 깔보면서 걔 뭐 일반고 전교 1등에 불과하잖아. 이런 말을 쓰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필자가 음악의 이런 발전을 되게 좋게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약간 기술에 불과하다. 기술처럼 돼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음악에 지금 뭔가 음악을 지금 상태를 안 좋게 보는 거예요. 그 결정적으로 두 번째. 지금 이 글은 곳곳에서 따옴표가 쓰이고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도 따옴표가 있고요. 여기도 따옴표가 있고 마지막도 여기 그래 밑줄의 의미 researchers도 따옴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따옴표를 원어민들이 언제 쓰냐면요. 반어적인 의미를 줄 때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걸 더 쉽게 풀어보자면 이렇게 따옴표 안에 어떤 단어가 있으면 원어민이 의도하는 바는 실제로는 A가 아니야 라는 부정의 뉘앙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A가 아니야. 자, 그럼 한번 보죠. 첫 문장에서 필자는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야, 음악가는 발명가가 아니라 혁신가야. 근데 그런 상황에서 뭘 기대하는 사람들? 위대한 발견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실망할 것이다. 따옴표 안에 있죠. 이게 의미하는 바는 실제로는 음악에는 위대한 발견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발명 같은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기대하니까 실망하지 자식들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음악이 자꾸 기술처럼 돼버리고 마치 가전제품 새로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계속해서 뭔가를 새롭게 만드는 게 법칙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세요. 밑줄 있는 문장. 자, 시대, 어떤 시대, 거기에 모방자기. 여기서 모방자기는 더 쉬운 말로 하면 약간 코스프레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코스프레. 과학적 탐구에 대한 코스프레가. 그러니까 지금 음악이 되게 과학이나 기술처럼 뭔가 새로운 거를 발명하는 것처럼 막 추구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걔들이 무슨 과학적 연구를 해. 실제로는 음악이 하는 건 과학적 연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그거에 모방이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음악가들은 자꾸 뭘 하려고 그래? 연구자가 되려고 한대요. 근데 여기도 지금 다운편에 있죠. 그럼 실제로는 음악가들은 연구자, 즉 과학이나 기술 분야의 연구자가 아니다라는 내용을 지금 필자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첫 문장에서 필자가 하고자 하는 말 다 했어. 선언을 했어요. 야, 음악가 발명가 아니고 혁신가야. 근데 자꾸 새로움을 추구하다 보니까 지들이 무슨 기술자인 줄 알고 자꾸 뭔가를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건데 니들이 하는 건 과학적인 연구도 아니고 사실은 연구자라고도 할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게 이 필자가 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판적인 뉘앙스를 여러분들이 좀 느끼면서 읽었다면 정말 글을 잘 읽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거를 보여주는 이 두 가지 강력한 시그널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수능에서 중요한가요? 따옴표가 중요하지는 않았어. 따옴표가 막 크리티컬하게 중요한 적은 별로 없었는데 얘는 18, 19학년도 수능 9평 삽입 문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의 전환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21번에 대한 심층 해설을 마무리할게요. 자, 이제 오답률 6위 24번 제목 문제 해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정말 수준이 높은 글이었죠. 볼게요. Something, 무언가는, 어떤 무언가, 너무나 길들여진 무언가는 사실은 더 접근 가능하지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완전히 증발해버린대요. 자, 다시. 너무 길들여지면, 원래 이제 to라는 게 되게 부정적 뉘앙스죠. 뭔가가 너무 길들여지면 접근이 안 되고 사라져버린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길들여진다는 게 안 좋다는 뉘앙스를 주고 있어요. 근데 정확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당황하지 말고 뒤에 즉 있으니까 볼게요. 자, 이 표현을 아는 사람들은 지금 왜 익숙하면 증발한다는 것인지를 단번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We take it for granted. 선생님이 전치사만에서 알려준 표현인데요. 우린 그걸 주어진 것으로 여긴다. 즉 당연시한다라는 거예요. 당연시. 당연시한다는 건 뭐예요? 마치 우리가 숨 쉬는 공기를 너무 당연시하면 공기의 존재조차 까먹는 것처럼 너무나 익숙하니까 인식을 못한다. 앞에 있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당연시하니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뒤에 until 이하가 있죠. 자, 뭐 하기 전까지는 예술이 그것의 가시성을 복구해주기 전까지는. 너무 당연시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예술이 그 가시성을 복구해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술이라는 게 그 복구 기능이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계속 가볼게요. And perhaps translation, 아마도 번역이 예술 혹은 기술인데 어떤 기술이냐면 특히 잘 맞는, 바로 이 일에 잘 맞는 그런 기술이래요. 그러니까 번역은 뭘 해준다는 거예요? 너무 익숙해진 것을 이제 보이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부연 설명하니까 계속 보도록 합시다. 엄청난 문학 작품은 쌓지만 뭘 찾아요? 뭘 쌓아요? 모방작도 쌓고, 상투적 표현도 쌓고, 스칼러십도 쌓고, 분석도 쌓고, 그다음 스터디 가이드도 쌓지만, 어떤 스터디 가이드? 아마도 그 문학 작품을 묻어버릴, 그 문학 작품을 이렇게 보이지 않게 할 정도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많은 연구가 있지만, 자, 양보절과 주절이 있을 땐 주절에 주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밑줄 쫙 그어주세요. Translation of that work, 그 작품의 번역은 작품을 자유롭게 한대요. 뭐로부터? 그것의 따분한 명성으로부터. 자, free A of B나 free A from B는 사실상의 부정어입니다. 번역은 그 작품을 따분한 명성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건 그럼 이제 더 이상 따분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뭔가 신선하게 만든다는 거죠. 신선하게 만든다라는 말, 앞에 있는 이 내용과 같은 말이겠죠. 그리고 돌을 도르 상태로 만들어준답니다. 다시 도르 상태로 다시 만들어준대. 이 말은 좀 되게 멋진 말이긴 한데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상관없고 요 정도만, 요거는 이해를 못하더라도 요 정도만 이해해 주면 돼요. 번역이라는 게 뭔가 따분하지 않게 해준다 정도만 이해를 해줘도 충분합니다. 자, 정확히 뭐 함으로써? 그걸 다른 언어로 둠으로써. 그렇죠. 번역은 뭐 한국어를 영어로 바꾸는 거, 이렇게 함으로써 따분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다음, 여기 해석도 잘해줘야 되는데 bad text, 구린 텍스트는 텍스트입니다. 어떤 텍스트냐면 이 사람의 용어로 lack, 가지고 있지 않는 텍스트예요. 무엇을? 고유의, 자, strangeness는 이상함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낯설미예요. 낯섦. 낯섦. 고유의 낯섦을 가지고 있지 않은 텍스트가 구린 텍스트래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뭔지 몰라도 이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고유의 낯섦을 안 가지고 있으면 구리대. 그럼 이거 가지고 있어야지 좋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악역이 아닌 선역으로 일단 딱 봐야 됩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낯섦이 좀 있어야 돼. 낯섦이 없으면 구려. 낯섦이 있어야 좋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줘야 돼요. 즉, 네가 그걸 번역을 할 때 nothing happens. 어떠한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구린 텍스트는 고유의 낯섦이 없어서 번역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 Translation of a true work of art. 진정한 예술 작품의 번역은 엄청나요. 중요해요. 왜냐면 그것은 그 번역이 강화해 주거든. 뭐를? 그리고 개선해 주거든. 질을. 어떤 질? 이미 그 작품 내에 내재된 질을 강화시켜 주거든. 그래서 번역을 되게 좋은 걸로 지금 봐주고 있는 겁니다. 번역이 되게 좋은 거구나. 따분하지 않게 하는 거야. Translation is not a makeshift. 자, 여기서 수능이 가장 좋아하는 not a but be 구조가 나왔습니다. 번역은 makeshift가 아니래요. 자, 이거 무슨 말인지 몰라도 상관없죠. 중요하지 않은 정보니까 이런 거에 집착하지 말고, 번역은 makeshift가 아니고 여기에 밑줄 그어야 됩니다. 존재의 방식인데, 어떤 존재의 방식이냐면 그 존재 방식에 의해서 한 작품이 우리에게 도달해요. 뭐로써? 이트렌지로. 이게 뭐냐면 번역돼요. 이 사람에 의해서 foreign, 별표, 낯선으로 번역이 되는.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 이 낯선 이질적인 것으로서 우리에게 도달을 한다라는 거죠. 낯서니까 다시 우리에게 보이게 되는 것이고 따분하지 않게 하겠죠. 자, 윌슨이 말한 것처럼 번역은 작품을 더 낯선 상태로 만든다. 새롭게 낯선 상태로 만든다. 앞에 있는 내용과 완전히 같은 말 하면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어보면 번역이 되게 좋은 거구나. 낯설게 해주는구나. 새롭게. 이런 말로써 여러분들 이해를 해준대요. 자, 정답은 그래서 1번이죠. 자, 보면 Translation's true calling. 번역의 진정한 calling은 부름, 소명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도 좀 선택지의 표현이 굉장히 어려운데, 원래 이게 콜이 누가 부르는 거냐면 신이 부른다 라는 의미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콜링이 여기서 역할 정도의 의미인데, 그러니까 소명, 정말 신이 부른 어떤 그 본연의 역할,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콜링을 잘 표현해 주는 게 not a but be, 번역은 단순한 make shift가 아니라 이 임시 방편이라는 뜻인데, 그게 아니라 이거다라는 게 true calling이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럼 그 뒤에 내용, 복구하는 것. familiar가 친숙한이죠. unfamiliar, 친숙하지 않은 낯선, 낯섦, 낯섦의 생명력을 복구하는 거. 이게 지금 필자가 계속 말한 거잖아. 낯섦의 생명을 복구하는 거. 바로 앞에 맨 마지막에 있는 거. fall in. 다. 우리가 지금 밑줄 그으면서 읽었던 번역의 핵심 기능과 이 내용이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 근데 오답률 1위가 4번이었는데 선생님이 눈물이 났습니다. 4번을 보고. 왜냐면 얼마 전에 현장에서도 4번은 여러분 이 단어 때문에, 이 단어를 알아야 돼. 단어 하나를 몰라서 틀린 것 같아요. 이 단어를 그냥 대충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해석하면 문학을 퍼뜨리는 데 있어서 번역의 역할, 이 글은 번역의 역할이죠. 그리고 뭔가를 낯설게 하는 게 좋다란 말이니까 문학이 퍼져지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regional 별표, region이 뭐예요? region, 이거 영복화 단어입니다. 그 롤 같은 거 로그인 할 때 region을 선택할 수 있어요. 지역, 아시아, 유럽, 이렇게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역 문학이거든요. 지역의 문학. 근데 이걸 도대체 어디에서 지역 문학을 배포하는 것, 지역 문학에 관한 얘기가 1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 수식어가, 이 한정을 하는 이 수식어가 완전히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소재의 범위와 다릅니다. 그래서 4번을 쏘고를 해야 돼요. 5번은 이 네이티브 스트레인지니스가 있는 구간을 정확하게 읽어내셨어야 했는데, 아까 선생님이 어떻게 했었죠? 네이티브 스트레인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글은 나쁜 글이다. 그러니까 네이티브 스트레인지는 필요한 것, 좋은 것이에요. 플러스예요. 그리고 아까 맨 마지막 번역은 이 낯섦을 살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게 좋은 건데요. 보세요. 성공적인 번역을 위해서 고유의 낯섦을 극복하는 것. 여러분, 근데 극복한다라는 이 표현이 어떤 의미로 와닿아야 되느냐?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압도하는 것입니다. 압도하는 것. 보세요. 두려움을 극복하다. 두려움을 그냥 짓눌러 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부정을 하니까요. overcome이. 그러면 번역을 하려면 지금 고유의 낯섦은 극복하고 압도하고 없애라? 아니죠. 이걸 살리는 건데, 번역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동사 overcoming이 완전히 false, 잘못됐습니다. 근데 이걸 좀 부정으로 인식을 못한 학생들은 또 5번을 찍었을 가능성이 농후해요. 그래서 overcome 이번 기회에 정확히 알고 계시고, 사실은 이번 이 문제를 틀린 건 overcome, regional 이런 선택지들의 방어력이 좀 약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정확하게 피드백 하십시오. 3번, 어떻게 문학 가이드는 빼앗는가? 자, deprive A of B 하면은 A에게서 B를 빼앗다는 것입니다. 문학 가이드가 독자에게서 예술의 진정한 와우, rawness. 니스가 명사고요. 러가 날 것 그대로예요. 날것 그대로. 이거 맞나요? 이 글의 주제가 문학 가이드가 예술의 진정한 날 것 그대로임을 없앤다. 없애는 방식이 나왔나요? 여러분, 문학 가이드는 지문에 있는 말이긴 합니다.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문학 가이드, 스터디 가이드. 이것들은 이 문학 작품, 이 문학 작품을 묻어버린다고 했었죠. 너무 이런 기존의 작품들이, 기존의 해석들이 많아가지고 원래 문학 작품이 묻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내용 자체는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나 내로우하고요. 무엇보다도 3번이 절대 답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이 글의 핵심 키워드,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번역이 전혀 없어요. 지금 스터디 가이드랑 true rawness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라 번역 얘기를 반드시 해줘야죠. 트랜슬레이션 있어야죠. 이거 가지고 제목을 쓰면 번역 얘기를 못합니다. 정답이 될 수 없어요. 2번도 마찬가지예요. 원래의 톤을 refining, 좋게 만드는 것은 더 낫냐? 접근에 더 낫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번역 얘기가 없어요, 지금. 이 톤을 더 좋게 만드는 건 꼭 번역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번, 3번 다
실전에서 절대 찍으면 안 되는 건데 제가 늘 말했다시피 선택지를 가지고 거꾸로 한번 구글에 넣어보면 윗글이 나올까? 반드시 나올까? 라는 역추론을 한 번씩만 해봤다면 2번, 3번 선택지는 절대 쓸 수 없는 선택지여야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 됐습니까? 네. 되게 멋진 표현들이 중간중간에 있어요. 번역이라는 것은 그 본질적인 낯설음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 뭐가 있어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뭐 이런 김소월의 시 있잖아요. 진달래꽃.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뭐 별로 감흥이 없어. 근데 그걸 영어로 번역된 걸 한번 여러분들이 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제 글자 하나하나 다시 한번 신선하게 보이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곱씹게 되겠죠. 그래서 그 낯설음을 다시 회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오답률 6위에 해당하는 24번 해설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